안녕하십니까. 블룸버그 TV입니다. 지금 시간은 2022년 10월 3일 오전 10시 57분입니다. 자, 이번에는 과거 리먼 사태 때 어떤 사건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리먼이 트리거가 됐던 사건들이 뭔지 제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크레딧 스위스 CDS 프리미엄 높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나서 다른 유튜버들이나 뉴스에도 막 나오고 그러죠. 확실히 정보는 제가 빠른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고 계실 겁니다. 자, 최근에 크레딧 스위스가 08년의 트리거를 답습을 한다면, 자, 이 08년도에는 베어 스턴스가 있었습니다. 베어 스턴스가 지금의 크레딧 스위스와 같은 개념입니다. 자, 이때 08년 베어 스턴스 URL 남겨놓을 때 여러분들 가서 확인을 하시고요. 자, 이때 지금 현재 보시면 07년 6월 14일 날 이 위 회사가 지금처럼 이렇게 재무제표가 안 좋다 이런 부분이 나왔어요.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33% 줄었다. 쭉 이렇게 충격을 받을 것으로 나온다. 트리거가 나왔어요. 전 세계에 이제 다 나온 거죠. 크레딧 스위스도 최근 자료가 이렇게 나왔죠. 지금과 거의 비슷한 시기입니다. 우리은행 지금 위험해. 크레딧 스위스 위험해. 이렇게 대놓고 말을 한 거예요. 전 세계에. 그 현상이 베어 스턴스도 07년 6월 14일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때 주가가 어떻게 되냐? 이때였거든요. 그리고 이후 주가가 쭉 내렸습니다. 쭉 내렸다가 여기 보시면 대략 한 25일부터 주가가 이게 다시 오르죠. 주가가 다시 오르는데 여기 보면 어떻게 되냐면 어떤 요소가 나왔냐면 자산이 높은 등급 구조 신용펀드 등등에 해서 신용 무죄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고 확인함 이렇게 공포를 한 거예요. 우리 회사 생각보다 그렇게 신용도가 나쁘진 않아. 그러니까 주식이 어떻게 되냐면 글로벌 주식이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다시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그러면 크레딧 스위스도 똑같을 겁니다. 그 자료도 제가 좀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자, 회사가 쉽게 망하지는 않습니다. 크레딧 스위스 보면 CDS 수치값이 아주 높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높은데 실제적으로 자고책을 구하기 위해서 회사는 노력하게 됩니다. 자, 이거 그때 보여드렸죠. 조금 더 남았다. 터져야 터지는 거다. 그러면 지금쯤이면 이제 자고책을 구한다고요. 그리고 채권도 떠넘기기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CDS, 크레딧 스위스 CDS 프리미엄이 바로 터지지 않고 그 자구책 계획안이 언제쯤 대략적으로 나올 거냐면 조사를 해보니까 10월 한 말쯤으로 자료값이 나오고 있습니다. 10월 말. 그러면 그때쯤이나 아니면 단기간 주가가 오를 확률이 높아요. 자, 자구책을 마련하고 나서 주가가 떴죠. 하지만 그게 다예요. 그게 다고 그리고 나서 일주일 뒤에 본격적인 구조조정이 시작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쭉 어떻게 되냐? 08년 3월 16일 날 JP 모건이 베어 스탠스 인수하는 거를 승인을 해버립니다. FRB가. 자, 역사는 반복이 됩니다. 그러면 크레딧 스위스가 만약에 붕괴가 되면 글로벌 기업들이나 대형 은행가들이 인수를 하겠죠. 그 과정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그 과정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C파가 형성이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조금 전에 제가 이거 보여드렸죠. 3월 16일 날 JP모건이 인수를 해버립니다. 베어 스턴스를.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봅시다, 여러분. 08년 마치 17일 보면 인수를 하고 나서 어떻게 되죠? 16, 17 어차피 그게 그거니까 인수를 하고 나서 주가가 그나마 다시 반등치겠구나. 글로벌 금융위기는 사라졌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그게 독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주가가 쭉 오르다가 다시 어떻게 되죠? 다시 꺾입니다. 그리고 JP모건한테도 베어 스탠스 인수한 것들이 독이 된 시기가 바로 이거예요. 8월 15일. 자, 그리고 박살난 게 9월입니다. 9월 중순까지 대략 한 9월 15일까지 모든 것이 다 박살이 납니다. 우리는 이때를 리먼 사태라고 기억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제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뭐냐?
크레딧 스위스의 자구책안이 아직 안 나왔다는 거예요. 크레딧 스위스의 자구책안이. 리스크 큰 거 맞는데 항상 모든 기업은 파산하기 전에 자구책 계획안이 나옵니다. 파산하기 전에. 그냥 바로 파산하는 게 아니에요. 자구책 계획안이 나온다고요. 그 계획안이 나오면 어떤 회사가 인수할 건지, 그 채권을 어떻게 정리할 건지, 그런 부분이 나오면서 전 세계 그 자본시장은 잠시 안정화가 됩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다시 뜨는 거죠. 하지만 그거는 뭐냐? 거짓 랠리인 거죠. 페이크 랠리는 맞습니다. 페이크 랠리. 이번에도 똑같이 반복이 된다는 거예요. 자, 왜 똑같이 반복될 수밖에 없냐? 제가 좀 조사를 해보니까 이렇습니다. 우선은 제가 이렇게 공부를 하다가 연구를 하면서 중요한 것만 이렇게 따로 방송할 내용을 기준으로 이렇게 합니다. 여기 보면 제가 적어놓은 거예요. 크레딧 스위스는 10월 27일 날 수정된 포트폴리오를 발표를 합니다. 10월 27일 날 날짜 적어놓으세요. 이때 터져도 터진다는 거죠. 크레딧 스위스가. 근데 지금은 크레딧 스위스발 C 2차 구간 말 그대로 급나가는 패닉 상태.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안 터진다고 생각해요. 터져도 10월 27일 이때나 아니면 10월 옵션 만기일 이후로 10월 옵션 만기일이면 대략 21일이죠. 21일이고 27일이면 이때고. 그러면 뭔가가 터져도 20일부터 27일 이 사이에 C 2차 구간, 말 그대로 이렇게 90도로 꺾이는 구간이 나오면서 패닉셀이 벌어지는 거지. 그전에는 패닉셀이 나올기가 확률적으로 아주 힘듭니다. 왜? 트리거가 없습니다. 트리거가. 맞죠? 이때부터 자사주 매입이 시작된단 말이에요. 자사주 매입이. 이때는 자사주 매입이 전체 100%가 아니라 한 30% 정도는 자사주 매입이 시작되고 있어요. 이제부터 자사주 매입이 30% 정도 시작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때부터는 70%, 이때부터는 이제 100% 자사주 매입이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이번 주는 주가가 약간 횡보를 하고, 그 다음부터는 주가가 뜰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이때. 그래서 제가 VIX 같은 경우는 팔라고 한 이유가, 횡보장에서 VIX는 쥐약입니다, 쥐약. 자,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10월 27일 날, 이때 크레딧 스위스가 수정된 포트폴리오를 발표를 하면서 시장의 어떤 신뢰도 이런 것들이 부여가 되겠죠. 그리고 이번 주 목요일 날 CPI가 발표되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때 발표되는 CPI는 헤드라인이든 코어든 CPI 수치가 저는 좋게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증시가 뜨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건 그때 한번 보고요. 자, 크레딧 스위스는 현재 6월 30일 기준으로 CET1 자본 비율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선 좀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 있죠. CET가 뭐냐면 보통주 자본 비율. 신한은행 같은 경우는 보통주 자본 비율 13% 이렇게 돼 있잖아요. 21년 국제 규제 기준 최소 비율은 8%예요. 8%. 그리고 스위스 당국은 10%를 요구를 하고 있고. 자, 크레딧 스위스는 지금 CET1 이 비율이 몇 프로냐면 13.5%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크레딧 스위스가 파산하고 그럴 수는 없어요. 이 CET1 비율, 보통주 자본 비율을 아주 충족을 잘 하고 있습니다. 다른 부분으로 인해서 터지면 터지는 거죠. 아시겠죠? 하지만 08년과 똑같이 08년대는 비어 스탠스가 촉매제였다면 이번에는 크레딧 스위스가 촉매제는 맞습니다. 그 시기가 지금 바로 터지는 건 아니죠. 대다수 유튜버분들은 지금 뭐 이번 주 터진다 뭐 그런 개념을 표현을 하시는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번 주에는 최소 10월 14일까지는 저는 안 터진다고 생각합니다. 터지더라도 언제? 옵션 만기일 날 주식이 한 번 더 폭락을 하든지 아니면 크레딧 스위스 10월 27일 수정된 포트폴리오 이거 발표하면서 저는 터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자, 여기 적어놨죠, 제가. 자, 왜 그러냐? 크레딧 스위스가 가지고 있는 대다수 채권은 미국 채권입니다. 미국 채권. 미국채가 터져야 크레딧 스위스도 실제적으로 터진단 말이에요. 그럼 미국채가 쉽게 터지겠어요? 제가 어제 강의했듯이 미국채는 쉽게 안 터집니다. 왜?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파월이 죽어가는 자식 심폐소생술 합니다. 그게 원인일 수도 있고요. 자, 이거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테슬라 관련 알려드리면 3분기에 테슬라가 시장 기대치 35만 7천 대보다 조금 적은
34만 3,830대를 인도를 했다고 합니다. 이것도 엄청난 거예요, 테슬라는. 근데 이 시장 기대치 35만 7천, 이것보다 조금 작다고 해서 주가가 폭락하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왜 그러냐면 주가가 지금 너무 폭락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세부적으로 보면 모델 3와 모델 Y 차량은 32만 5,158대 인도를 했고요. 그 다음에 모델 S와 모델 X는 18,672대를 인도를 했답니다. 이거 두 개 합해서 34만 3,830대를 인도를 한 거죠. 자, 이거 말씀드렸고. 우선 지금 같은 경우 역사상 30조 달러의 거품은 많습니다. 30조 이상, 30조 달러 이상의 거품은 많습니다. 이거 이제 터지긴 터져요. 근데 이렇게 큰 돌은 한 방에 안 터집니다. 여러분이 생각한 것처럼 그렇게 안 터집니다. 제가 계속 강의했지만 이번에 터지는 거는 짧게 안 터진다. 최소 24년까지 더블링 두 번에 나눠서 터진다.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주 터지는데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린다. 이게 터지는지 안 터지는지도 모르면서 터지는 거예요. 자, 이거 제가 다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수요일 날 아펙 플러스에서 이제 비엔나 회의가 있는데, 여기서 하루 100만 배럴 이상 감산할 것으로 지금 예측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그러면 지금 코로나 이런 상황에서 다들 비엔나에 가냐? 그게 아니라, 조사를 해보니까 화상회의를 한답니다. 화상회의. 화상회의. 아시겠죠? 화상회의로 대화를 한대요. 자, 이 부분. 지금 몇 분이지? 벌써 11분이 되었네요. 자, 이 부분 도움 되셨죠? 이런 획기적인 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왜 크레딧 스위스가 바로 안 터지는지. 보통주 자본 비율, 이런 것들 다 아셔야 돼요. 이번 방송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